안녕하세요.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 가나부동산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합계를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돈을 내 예금으로 쓰고 가족에게 받은 돈을 일단 차입이라고 쓰고 집에 있던 현금을 통장에 입금한 뒤 예금이라고 쓰는 것. 바로 돈의 성격을 잘못 적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돈이 어디서 생겼는가? 둘째,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셋째, 매수 후 누가 입주하는가입니다. 현재 통장에 있다는 사실과 돈의 법률상 원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먼저 잡겠습니다. 자금 한 줄을 소명할 때는 네 단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돈인지, 어떤 소득이나 자산에서 생겼는지, 어느 계좌를 거쳐왔는지, 마지막으로 매도인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입니다. 실제 서식의 1번 자금 조달 계획에는 해당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떤 원천으로 마련할 것인지 적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매수인별로 자기 지분 대금과 실제 부담액을 따로 작성하고 두 사람의 13번 합계를 더한 금액이 전체 거래 가격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통장에 2억 원이 있다는 잔액증명서는 현재 보관 장소만 보여줍니다. 그 2억 원이 10년간 받은 월급의 잔액인지, 부모님이 지난달 보내준 돈인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인지까지는 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증빙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 매수인은 거래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 등 법령이 정한 거래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제출하며 공동명의라면 매수인별로 각자 작성합니다. 대출이나 기존 부동산 매각이 아직 실행 전이어도 계약 당시 진정한 계획이라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나 매각 계약서, 아직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유를 준비합니다. 계획과 실제가 달라진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계획의 현실성과 최종 변경 원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은 주택대금에 투입할 본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 저축한 돈,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한 뒤 남긴 소득, 이자, 배당, 퇴직금처럼 적법하게 발생한 소득을 계좌에 축적한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축으로 모았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원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축은 돈을 모은 방식이고 원천은 그 저축에 들어간 월급, 사업소득, 퇴직금,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잔액증명서와 함께 저축의 재료가 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을 연결합니다. 연봉이 1억 원입니다 라는 재직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느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고 그중 얼마가 적금으로 이동해 지금의 잔액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매출액과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 5억 원이 곧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5억 원은 아닙니다. 사업비용과 세금이 빠진 신고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납피해스자의 과세표준 증명,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동한 내역을 준비합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통장 돈을 자기 예금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법인 매출은 대표 개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대표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원천 징수된 급여, 상여, 배당 또는 적법한 대여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입금 내역, 배당이라면 배당 결의, 배당 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으로 모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지급 명세와 입금 통장을 준비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라면 금융소득 지급 명세, 원천징수 자료, 증권 은행계좌 내역을 연결합니다. 중요한 점은 총 소득과 저축 가능액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간 총 급여가 5억 원이었다고 해서 현재 예금 4억 원이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 자동차나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한 돈을 감안하고도 4억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 계좌 흐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큰 돈이 들어왔다면 입금일 직전까지만 보지 말고 한 단계 전 원천까지 확인합니다. 부모님 송금이면 증여계약과 증여세 신고자료, 가족 차용이면 차용계약과 실제 대여 능력, 주식 매각이면 증권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예금 항목에 합치면 안 됩니다. 부부 돈도 자동으로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으로 모은 돈을 내 단독명의 주택에 넣거나 공동명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속 돈도 급여인지, 부모 증여인지, 기존 자산 처분인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배우자 월급으로 모은 돈이라면 배우자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 계좌까지 보게 됩니다. 3번. 주식, 채권, 가상화폐 매각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매각대금과 국외 예금의 국내 송금 등을 적습니다. 주식을 팔아 내 통장으로 받았다고 예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결 내역, 거래소 출금, 은행 입금을 연결합니다. 주식 채권은 증권사 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매도대금 출금 내역과 은행 입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매도 체결 내역, 원화 출금 내역, 본인 은행 계좌 입금 자료를 연결합니다. 현재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대금에 투입할 수 있는 순매각대금을 현실적으로 계산합니다. 해외 계좌에서 온 돈도 해외 송금이라는 이동 경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해외 급여라면 해외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현지 세금 자료, 해외 계좌 입금 내역, 해외 부동산 매각이라면 매매 계약과 현지 세금 자료, 공매 송금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현금으로 외화를 반입했다면 외국환 신고 확인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번. 증여 상속에는 관계, 금액, 신고 여부를 적습니다. 공제범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라는 성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는 수증자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만 보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실제로 그 돈을 줄 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설명할 때는 바로 증여 계약서, 증여자 계좌의 출금 내역과 수증자 계좌의 입금 내역, 증여세 신고서와 접수증, 세액이 있으면 납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에 증여자의 예금 잔액, 소득 증빙, 부동산 처분 계약과 입금 내역처럼 그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여 증여자 측 원천부터 자녀 계좌 입금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상증여 금액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흔히 얼마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는 증여 재산 공제입니다. 증여가 아닌 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증여 재산 가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6억 원은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직전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나 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할아버지에게 다시 5천만 원을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해서 5천만 원을 봅니다. 미성년 자녀나 미성년 손자녀가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 역시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반대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형제, 자매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 한 명마다 1천만 원씩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를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동안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10년마다 새로 6억 원이나 5천만 원이 생긴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달력상 고정된 10년 구간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지는 날마다 그날부터 거꾸로 직전 10년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혼인 출산 추가 공제는 직계 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거나 출산 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대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혼인으로 1억 원, 출산으로 다시 1억 원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제도를 합해 수증자 한 사람의 평생 한도가 1억 원이고 10년이 지난다고 다시 생기는 공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 출산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며
평생 추가 공제를 사용한 적도 없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을 합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 내역, 증여 시점, 혼인 출산 추가 공제의 과거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공제와 별도로 세대 생략 할증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4월 9일 증여라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택자금 소명에서는 신고서가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현금 등 기타 자금은 지폐, 수표, 외화나 다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자금입니다. 집에 있던 5천만 원을 계좌에 넣고 잔액 증명서를 받아도 과거 원천이 예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원천이 부모 수표라면 증여, 사업 매출이라면 신고소득입니다. 현금을 근로소득으로 모았다고 설명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 증명만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와 금액, 그 후 보관 경위, 같은 기간 생활비를 부담한 다른 계좌, 주택대금 직전 재입금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라면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현금 영수증, 매출자료와 사업용 계좌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6번.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부동산 내각대금, 기존 임차 보증금 반환금, 입주권 분양권 처분대금 등이 들어갑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인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와 매수인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반환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았다고 해서 10억 원 전부를 새 집의 자금으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3억 원을 상환하면 7억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빼면 5억 원이 남고 양도소득세와 중개보수, 법무비용 등 세금과 비용 5천만 원을 다시 차감하면 새 집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순가용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10억 원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입금 내역으로, 담보대출 3억 원 상환은 대출잔액 증명서와 상환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반환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에게 보낸 이체 내역으로, 세금과 비용 5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자료, 중개보수 영수증과 법무비용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직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무사 계산서나 합리적인 예상세액 산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6번에는 매매가 총액이 아니라 새 집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순액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0억 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 합한 금액이 7번 자기자금 소개입니다. 8번 금융기관 대출에는 계약 당시 주택대금에 투입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대출액을 적으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해외대출, 기타 대출처럼 해당 항목을 구분하고 금융기관도 적습니다. 대출은 계획서를 쓸 때 아직 최종 심사나 실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나 사전 한도 조회, 대출 신청 내용을 근거로 예상액을 적을 수 있고, 심사 결과 실제 실행액이 예상액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예상액이 현실적이었다는 상담 내역, 사전 한도 조회 자료, 대출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실행액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예금, 증여, 차용 등 어떤 최종 자금으로 충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출 승인서,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실제 실행 계좌와 매도인 지급 내역을 순서대로 준비하면 예상에서 실행까지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9번 임대보증금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의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새로 받는 돈입니다. 내가 살던 전셋집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은 6번 자기자금이고, 새집 세입자의 보증금은 9번 차입금 성격입니다. 취득주택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승계 합의와 잔금 정산서를 준비합니다. 10번 회사 지원금, 사채. 11번 그 밖의 차입금에는 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빌린 돈을 적습니다. 부모, 형제,
지인 차용은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핵심입니다. 송금 전에 작성한 차용 계약서, 대여자 계좌 출금과 차용자 계좌 입금, 대여자의 자금 능력, 차용자의 소득과 상환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8번부터 11번까지가 12번 차입금 등 소개이고,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합한 13번 조달자금 합계는 거래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14번 조달자금 지급 방식은 앞에서 마련한 돈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15번 계좌이체, 16번 보증금 대출 승계, 17번 현금 및 기타 지급을 실제 지급 방식에 맞게 나눠 적습니다. 여기서 원천의 현금과 지급 방법의 현금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5번 현금 등 기타 자금은 그 돈이 어디서 생겼고 어떤 상태로 보관돼 있었는지를 묻는 자금의 원천입니다. 반면 17번 현금 및 기타 지급은 이미 마련한 돈을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를 묻는 지급 수단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집에 보관하던 지폐 5천만 원을 내 계좌에 입금한 뒤 매도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돈의 원천은 5번 현금 등 기타 자금이고 지급 방법은 15번 계좌이체입니다. 내 계좌를 한 번 거쳤다고 해서 원천까지 예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현금이 생긴 소득자료, 과거 인출 내역, 보관 경위, 재입금 전표와 매도인 이체 확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수년간 월급으로 모은 내 예금 1억 원을 은행에서 자기 압수표로 발행해 매도인에게 직접 줬다면 원천은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이고 지급 방법은 17번 현금 및 기타 지급입니다. 수표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원천이 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의 소득, 축적 자료와 함께 수표 사본, 수표 번호, 발행 계좌, 은행 발행 자료, 매도인의 수령증을 남겨야 합니다. 18번 입주 계획에는 본인 입주, 가족 입주, 임대와 예정 시기로 씁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쓰면서 즉시 본인 입주라고 적는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한다면 실제 전입 시기와 주민등록 변동으로, 임대한다면 취득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으로 계획과 실제가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마지막에는 두 번 검사합니다. 첫째, 2번부터 13번까지 자금 원천 합계가 거래 가격과 맞는지 봅니다. 둘째, 15번 계좌이체, 16번 승계, 17번 현금 지급의 합계가 같은 거래 가격과 맞는지 봅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계획서 합계가 각자의 실제 지분 부담액과 맞아야 합니다. 숫자가 맞아도 같은 돈을 주식 매각 대금과 예금에 두 번 넣으면 안 됩니다. 부모 차입금을 계좌에 받았다고 예금과 차입금에 중복해서도 안 됩니다. 돈 한 덩어리에는 원천 분류 하나와 지급 방법 하나만 뒀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통장에 현재 잔액을 적는 서류가 아니라 돈마다 출생 기록을 붙이는 서류입니다. 가나부동산에서는 계약 단계의 자금 분류와 계획서 항목 확인부터 제출 후 추가 소명 자료의 흐름 정리까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 02-2299-8008입니다.